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수업을 맡고 있는 이동춘 교수입니다. 아, 잘 지내셨느냐? 아, 인사하는 게 맞는 인사겠죠? 아이고, 시절이 그냥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서로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고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는 그날 오프라인 수업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엔 정말 잘 지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수업의 멤버십이 정해졌습니다.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이 수업에 가족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학기 동안 통일운동과 북한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이 수업은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수업입니다. 통일운동 그리고 북한선교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개의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죠. 사실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갖고도 묵직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 많은데 북한선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묵직한 주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은 이 주제를 또 다루어야 합니다.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이 두 개의 주제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두 개의 주제가 별개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별건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주제가 복합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아지는 거죠. 이 수업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의를 좀 더 확장을 해보죠. 우리의 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등등 우리의 전부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통일운동과 북한선교와 통일운동 이것은 별건이지만 충분히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운동과 북한을 또는 통일운동과 북한선교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통일운동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통일운동을 원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렇게 질문하며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수업이 별건처럼 보이는 두 개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어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첫 번째 날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일과 선교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통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통일의 분량을 좀 더 두고요. 선교를 이야기하는 분량은 좀 적게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 우리의 수업의 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통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정작 통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라고 하면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어쩌면 너무 익숙한 말이고 대략 그 뜻은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요.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게요.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 내가 잘 알아. 그런데 그럼 설명 좀 해줘 볼래?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갑자기 당황하면서 쩔쩔매죠.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쉽지 않아요. 네,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이러한 태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알고 있다는 착각이 주는 불편함 때문인 거죠.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질문이라도 받게 되면 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통일이란 바로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둘 이상, 뭐 둘, 셋, 넷, 뭐 그 이상 여러 개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통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죠. 그러면 이를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뭐가 될까요? 분단된 남과 북이 정치, 경제,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을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단된. 그렇죠. 통일이 되어 있으면 통일 얘기를 안 하죠. 나누어져 있으니까.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분단되어 있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문화적으로도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분단되어 있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이 모든 부분에 분단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통일인 거죠. 하나가 되어 살게 되는 것. 이게 통일인 거죠. 이번에는 이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련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상이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 어떻습니까? 1인 독재 정치 체제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은 그렇고 남한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경제 체제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반면에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죠. 이렇게 독재 체제, 민주 체제, 자본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이렇게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고 이제 하나의 민족 공동체, 하나의 체제로 되어지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하나의 깊은 관심은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통일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통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편가르기식 표현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진보적 교인과 보수적 교인의 주장 모두 용서 그리고 화해 그리고 전도라는 기독교 교리에 근거해서 한 번 더 통일을 정의합니다. 물론 두 입장 다 이념적인 갈등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평화와 통일, 북한 인권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신을 어떤 실천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적 신앙을 가진 교인들은요,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켜 정권을 무너뜨려야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진보적 신앙을 가진 교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정권이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북한 사람들을 설득해 남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입장 차이가 크죠. 보수적인 분들은 북한을 고립시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반면에 진보적인 분들은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서 서로가 하나의 편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니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회 입장에서 통일을 정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이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런 입장 차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회 입장에서 통일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통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분단 이야기를 먼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분단은 한반도의 남북을 나눈 것과 동시에 한반도 남쪽을 좌우로 나누었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정치체제상 하나의 이념, 하나의 의견만이 존재합니다. 독재체제이니까요. 그러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기에 여러 의견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좌우 이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념이 그 안에 파생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단 읽어 드릴게요.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협력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한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반공이다. 반공이 없으면 적화 통일이 되고 그 결과는 자유세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외쳐온 북한의 입장을 수호한 것이다. 두 글의 성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여러분 이 두 글의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분명히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에 인용한 입장, 그러니까는 전자의 입장은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가 앞으로 NCCK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쓸 텐데요. NCCK라고 하는 영어 이니셜로 표현되어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 선언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 선언문의 풀네임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이 길어서 통상 88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8선언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아듣고 이 세계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시는 중에 88선언이라고 하는 용어에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또 익숙해지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NCCK라고 하는 용어,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길잖아요. 그래서 NCCK라고 할 테고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이것도 길잖아요. 그래서 88선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88선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NCCK에서 내놓은 88선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88선언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계가 반박문을 내놓은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NCCK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보수 기독교계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 다르죠. 그리고 이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는 보수 기독교계의 입장은 철저하게 남한 중심의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 방법을 이해합니다. 반면에 NCCK와 같은 진보 진영의 기독교계는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통일 논의를 먼저 시작한 쪽은 어느 쪽이었을 것 같습니까? 보수 쪽이었을까요? 진보 쪽이었을까요? 진보 진영의 그리스도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군부체제에서 진보적인 민주통일운동은 자유롭지 못했고요.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교포들을 통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게는 박정희 정부 시절, 또 전두환 정부 시절, 뭐 등등 이런 때 진보적인 민주통일운동이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동포들,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또는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통일 논의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뭐 나중에는 과감하게 이런 논의들이 이제 연결고리 또 연계고리를 갖고 진행이 됐죠. 여하튼 북에 두고 온 고향을 사모하던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불기 시작한 대탕트의 열기를 이용해서 북한을 방문했는데 1981년 미국에서 활동하던 김성락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방북을 했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대탕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대탕트는 긴장 완화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불어입니다. 그러니까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이후 냉전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소 간의 긴장이 완화되던 현상을 일컬어 긴장 완화라고 하는 뜻을 가진 대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대탕트 시대에
그러니까는 냉전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던 그런 시절에 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통일 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 김성랑 목사 같은 분은 방북을 할 정도였습니다. 뒤이어서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측 기독교인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발표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반대, 평화협정 체결과 중립적인 연방제 통일안으로 종래 북한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즈음에 즉 1980년 5월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한국 기독교의 두 축인 반공 세력과 민주 세력의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당시 반공 세력은 전두환의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듯 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민주 세력은 군사정부가 반공을 병자한 국가 안보를 내세워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력화하기 위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교회 세계교회협의회 그러니까는 WC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CCK가 가입되어 있는 세계교회협의회가 WCC입니다. WCC라고 영어 이니셜로 불리웁니다. 이런 WCC를 비롯한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연대를 합니다. 그리고 분당 고착화의 중심에 미군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88선언이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교회 선언의 다른 명칭 1988년에 선언되어진 즉 NCCK에서 선언한 그 선언문의 숫자와 이름을 따서 88선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88선언 이후 원로 민주화 운동가인 문익환 목사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정부의 허가 없이 1989년 3월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귀국을 한 이후에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법률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존속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 수업에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깊게 다룰 수도 있고 적은 분량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국가보안법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문제는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남한의 보수 기독교교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충격을 받은 남한의 보수 기독교계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합니다. 한기총이죠. 줄여서 한기총. 요즘 한기총은 정말 문제입니다만 이때 초창기의 한기총은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도 가입한 그런 연합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한동안 건전했습니다. 이런 한기총은 한기총이 이제 결성이 되고 나서 결성한 이후에 한기총은 북한 동포 돕기 선교본부와 북한 교회 재건운동본부 또 통일선교대학을 두고 북한 복음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한의 주류 교회의 특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남한 주류교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수 계열에서는 민주화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 선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진보 계열에서는 사회적 교류 사업, 교회의 사회적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춰 시민단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여성, 홈리스, 집 없는 분들을 얘기하죠. 거리의 천사, 노숙하시는 분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단체 중에 하나가 NCCK인데요. 이 NCCK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은 즉각 평화조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중요한 것이 평화라고 하는 주장 때문이죠. 평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즉각해서 모든 나라는 평화조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분단에 기인하기에 민간 교류를 통해 남북 이질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수업이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일들이 분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 소위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 사회 안에 있는데요. 왜 이 남남 갈등이 있습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 북한을 대하는 태도, 이것의 차이에 의해서 남 갈등이 생깁니다. 남북 갈등은 당연히 분단 상황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남한 사회 안에서도 남남 갈등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분단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발한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NCCK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활동하며 북한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NCCK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 복음 전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라고 하는 형태가 달리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NCCK의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차근하게 다룰 내용이지만 북한에는 북한 그리스도교와 교회를 대표하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조그련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이 표현도 우리 수업에서 가끔 듣게 될 것입니다.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 연맹의 북한식 발음이죠. 이 조그련과 NCCK가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이 설명을 표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진보를 지향하는 쪽이 NCCK라고 일컬어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고요. 그리고 NCCK가 속해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부르죠. 그리고 보수를 지향하는 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지금은 이게 보수라고 얘기하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심각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지만 한동안 한기총은 건강한 보수를 지향했고 그리고 대표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 저희 조그련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NCCK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한기총하고는 당연히 연결고리를 갖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NCCK와 조그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 연맹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땅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압박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군사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 동맹의식이 공고해집니다. 군비 경쟁을 일삼고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시 위기를 부채질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화를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과 대결의 역사를 속히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NCCK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요한 화해 파트너인 조그련에 대해 보수 측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입장이란 대개 이래요. 1970년대 이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 내에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했던 종교 단체들의 활동을 재개시켰다. 북측에서는 대외 정치 선정과 지원 획득의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니 남북교류의 접점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NCCK의 입장은 대개 이런 입장입니다. 조그련 위원장은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북한이 기독교의 씨를 말린 것이 아니었고 북한 내에서 자생한 민족교회는 인정했다.
조구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대화하는 NCCK의 실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화의 자세가 아니다. 체제가 다르기에 남과 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다른 체제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수 쪽의 이의와 반박에 대해서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이념적 갈등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평화와 통일, 북한 인권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재가 북한 경제를 악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분단 체제는 점점 더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측이 주장하고 소환하는 대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고 해도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두고 많은 이성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깊은 고민들을 이번 학기에 풀어보는 작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난 OT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성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그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맞는 태도입니다. 이런 작업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종교 탄압을 하는 곳이다. 인권 탄압을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대화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종교 탄압을 하고 인권 탄압을 당연시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대화를 차단합니다. 네. 반면에 진보 진영에 있는 기독교회들, 성도들은 대화를 해야 풀리지가 않겠느냐. 대화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권 탄압,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것, 과연 꼭 그렇게 들여다봐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죠. 도대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진 또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제 폰으로 적어 보내십시오. 제 폰은 저기에 있죠. 제 폰 번호는. 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로 안이란 한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가로 안에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네, 바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서 제 전화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통화 좀 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거 앞 어느 부분에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벌써 답이 오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현실에 대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 남북 관계의 현실, 북의 현실, 남의 현실. 예. 이런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수업인 통일을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무슨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냐 하면 한반도 분단 이후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취해온 통일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통일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북한의 통일 패러다임은 크게 변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만들어 놓은 통일 패러다임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어떤 통일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는 이 주제를 다루는 즈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한의 통일 패러다임 변천사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를 해왔는데 대략 6시기에 걸쳐서 역동적인 변화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1948년에서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또 19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또 2008년에서 2017년대까지 또 2018년대 이후 이렇게 6시기에 나눠서 통일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에서 1960년대에는요. 분단 초기로서 일방 흡수적 배타적 통일 패러다임을 내놨습니다.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배타적인 통일 패러다임,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배타적 통일 패러다임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긴장 완화기였는데요. 이때 대화와 적대적 경쟁의 국내 정치용 통일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여주기식 통일 패러다임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때만 하더라도 이산가족이 많이 살아계셨고 이산가족이 아직은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인심 또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통일을 앞세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순전히 국내 정치용 통일 패러다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많이 결여된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탈냉전 시대였습니다. 이때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운데 남한의 민주화 이행,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 변동 흐름 속에 전개된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남 아니다. 우리가 어째 남인가? 한민족 아니냐? 한민족 당연히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 이래서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 그리고 이 통일은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하는 것이지 외세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보다 강력한 이론적 무장을 해가지고 나타난 게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가 출범이 됐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이 10년여간에는 남북 상호 의존 협력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납니다. 마치 서독에서 동독에 대해서 가졌던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나중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을 상대 못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대하고 대화해야 하는 민족으로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2008년부터 2017년대까지는 한국의 보수 정부가 재집권을 하고 이후에 전개된 한반도용 신냉전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납니다. 그는 2000년대 10년 어간에 걸쳐서 북한과 상호 의존 협력적으로 통일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고 있던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이때는 2010년도 이때는 보수 정부가 집권을 했고 그래서 다시 신냉전기 냉전의 바람이 부는 거죠. 냉전의 분위기가 불었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형 신냉전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018년대 이후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진보 성향 정부의 출범 속에 진행된 상호 대화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납니다. 그는 남북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대화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인 거죠.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의 진보 정권 시기에는 남남 갈등과 한미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던 반면에 보수 정권 하에서는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장된 강조와 흡수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북한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거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양산한 통일 방안은 적대성을 심화시키는 분단 친화적 통일 방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없어져야 할 나라,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주장을 했죠.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주장을 듣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분단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한 태도들이. 반면에 남한 시민사회가 제기한 통일 담론은 구구 북진 통일론과 진보 평화 통일론으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구구 쪽에서는 북진 통일론, 진보 쪽에서는 평화 통일론, 이런 이렇게 대비되고 대립되어지는 통일론이 나타났는데요. 이후에 인도주의적 통일론, 자유민주주의 통일론, 시민사회 통일론, 성찰적 통일론, 연성복합 통일론 등으로 발전을 하면서 단일국가 완성을 지향하는 기존 통일론을 넘어서서 이질성과 다운성을 포용하는 열린 네트워크 통일론 또는 연성 권력형 통일론으로 그 유연성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일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포용적 국가 개념으로 넘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선뜻 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의 국가만 국가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재미난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단 이후 그때마다 이제 어떤 새로운 통일론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유는 새로운 통일 환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통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 환경, 정치 환경, 사회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통일 환경은 바뀌게 되는 거고 통일 환경은 바뀐 겁니다. 이전과 같은 접근법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통일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대도 달라. 세대도 점점 교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분단 초창기만 하더라도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지금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예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산 가족들이 분단 초기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들을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리고 이산 가족이 아닌 분들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통일을 이해하고 통일을 소망하는 태도와 모습들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통일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 성찰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성찰이 예전과 같다? 옛날과 같은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안 되죠. 환경이 바뀌었으니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의 과제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통일 철학이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통일 비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통일의 환경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성찰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과제를 내놔야 되고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을 내놓아야 하는 이 모든 것에 북한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변화도 있고 여기에 핵심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동일하게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 없는 접촉, 준비 없는 대화, 준비 없는 합의를 통해 너무나 무력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너무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 없는 통일은 비극입니다. 준비 없이 무엇을 하지 않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숙소라든가 여행 경로라든가 그리고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는 통일은 비극인데 이 준비는 웬만큼 준비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통일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대계는 통일 관련 과제를 범주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또 설명하고 있다시피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통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급변하니까요.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자동차 운전을 안 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텐데요. 이처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 변화는 무소리만큼 빠릅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찰하고 또 과제를 풀고 그래서 철학을 내놓고 비전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내놓아진 통일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새로운 통일 환경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형성되어진 지금에는 통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전형적인 사고의 틀 또는 패턴인데요. 미국의 과학사학자인 토마스 쿤. 이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토마스 쿤의 유명한 책이 과학혁명의 구조인데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패러다임을 바로 이렇게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통일 패러다임에 적용을 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 새로운 통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규칙이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일 환경에 맞는 규칙 그리고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이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통일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 포괄적인 유형을 이야기하는 건데, 분단 75년의 역사적 기간 동안 남북한은 각각 분단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지배적인 통일론을 기반으로 분단 질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온 것은 분명 사실이에요. 분단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남북한을 제외하고 있었던 통일 문제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통일 환경을 맞이했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즉 통일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 통일에 관한 포괄적인 유형이 필요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 진행했던 통일 패러다임 갖고는 안 되고 지금에 맞는 통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통일 비전, 그렇게 해서 새로운 통일 전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빠뜨리지 않고 참고하는 예가 바로 독일의 통일입니다. 가장 근자에 일어난 통일이고 우리 한반도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수업에서 자주 통일,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 중에 한 꼭지를 오늘 수업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이고 베를린 장벽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요. 드디어 무너졌었는데 1989년 11월 9일 날 무너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설치된 게 이 베를린 장벽인데 이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으로 수십 년간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하룻밤 사이에 설치되었던 베를린 장벽이 단 하룻밤 사이에 시민의 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동소독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벽의 붕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곧바로 통일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날로부터 거의 11개월이 지난 1990년 10월 3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통일이 선포되고 독일은 한 나라가 됩니다.
왜 이런 긴 시간이 걸린 것일까요? 분단으로 살았던 세월이 동독, 서독 양쪽 모두 길었기 때문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제도와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서로 제도를 정비하고 통일국가의 틀을 합의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약 1년, 대략 11개월.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11개월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년간 달라진 제도와 체제, 구조, 또 마음의 태도, 삶의 양식, 이게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통일국가의 틀을 합의하는 데는 12개월, 11개월이 아니라 2년, 3년도 사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은 했지만 사실 통독, 즉 통일된 독일이 한동안 통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동독이 경제적으로 서독에 비해 낙후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독이 그 당시만 해도 통일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이제 조금 경제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준비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냐.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격차가 심각하게 나 있는 현재 상태를 무리 없이 극복해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통일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독일 통일에 기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동독의 마지막 총리가 드메지에르예요. 이분이 1981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 동독의 종언을 선언한 고별연설에서 이 격동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화의 수단은 폭력이나 과격, 파괴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위와 기도와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무트 콜 총리, 그러니까는 독일 통일에 큰 일을 해낸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선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독의 마지막 총리입니다.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자유에 대한 열망의 힘으로 독재를 이겨낸 동독 국민의 덕입니다. 그들의 평화주의와 신중함은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히려 동독 국민, 동독 시민들을 칭찬하죠. 그리고 빌리 브란트 얘기도 좀 들으실 겁니다. 이 수업에서. 빌리 브란트의 일화가 많습니다. 통일에 기여한 일화가 많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 얘기를 아무래도
가끔 하게 될 텐데 그가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는 독일이 동과 서로 나누어질 때 그 베를린 시장이었어요.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에서 이제 서독의 총리가 되었지만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이었을 때 장벽이 생긴 3일 뒤에 시청 앞에 모인 군중에게 한 연설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서방 3국의 권리가 아니라 인권의 회복입니다. 이 장벽으로 평화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한 발짝, 아니 반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눈앞의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얼마나 결연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뭐 속상하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완화시킨 표현입니다. 많은 이런 얘기를 빌리 브란트가 합니다. 근데 이제 동독의 그 마지막 총리였던 콘라트 아데나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벽은 영원할 수가 없다. 장벽은 영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 동독 시민이건 동독 지도자건, 서독 시민이건 서독 지도자건, 이들은 분단을 당연시하지 않았던 거죠. 늘 자유와 민주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우리도 과연 이러한가, 지도자들이, 시민들이 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이제 그 통일과 재통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통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선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선교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선교란 선을 넘는 거다. 국경이라는 선을 넘고, 지역이라는 선을 넘고, 민족이라는 선을 넘고, 인종이라는 선을 넘고, 편견이라는 선을 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되새겨보면 볼수록 맞는 말이다. 참 간단하고도 의미 있는 표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선교는 지리학적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고 넘어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선교는 1차적으로 신앙과 비신앙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국 내에서든 외국에서든 모든 생명과 모든 창조 세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따라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선교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교란 무엇인가? 영어로 선교는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어의 미션은 라틴어의 미테레,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단어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미테레의 라틴어 명사형이 미시오예요. 내보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원으로 볼 때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내놓은 선교 개념은 매우 전통적이지만 새겨둘만 합니다. 이분의 선교 개념을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매우 전통적이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새겨둘 만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선교 이해를 따라서 우리 수업이 통일운동, 북한 선교 문제를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선교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미시오데이, 즉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텐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관점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할 텐데 하나님 나라 신학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신학의 입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은 하나님의 나라이냐? 북한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냐? 북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학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맞겠어요? 네,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다. 네, 북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네, 북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 하에서 우리의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론의 관점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할 것이고 더욱이 한반도 통일학의 관점을 더한 복합적 관점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OT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레포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포트는 통일이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북한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A4용지 1페이지 내로 작성하셔서 3월 27일 오전까지 제 이메일 주소가 보이시죠? 저 이메일로 3월 27일 오전까지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제공될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27일 오전에 여러분이 레포트를 다 제출하고 나시면 27일 오후에 강의 노트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땡큐. 바이.